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좀 인사를 대신 드리게 됐습니다. 유일한 반장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셔가지고 오늘 하루만 제가 대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좀 중요한 이슈가 많잖아요. 간밤에 그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테이퍼링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한다. 양적 완화 축소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 뭐 국제 금융 시장도 긴장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은 아닌데 오늘 이 부분 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IM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죠. 임노중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슈도 많이 터졌고. 네,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 이슈 정리해 주시느라고 정신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렇습니다. 혹시 뭐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서? 예, 오늘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 그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나왔죠. 그렇게 예고가 돼 있었던 터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새벽부터 뭐 저희 MTN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내년 1월부터 양적 완화 그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이겠다. 그렇죠? 기존에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그렇죠. 850억 달러 매월 사들이던 것들을 750억 달러만 사겠다. 한 50억 달러는 국채, 50억 달러는 MBS. 이렇게 50억 달러씩을 각각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자, 시장의 반응, 뭐 물론 결론적으로는 다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의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는 막판에 좀 오름폭을 키웠고요. 우리 증시도 상승세로 좀 시작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코멘트들을 좀 남겼는지 한번 좀 정리를 간단하게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미국 쪽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이체방크면 독일 되겠네요. 앨런 러스킨 도이체방크 외환 전략가의 말인데요. 단기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안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초저금리는 당연히 유지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규모 한 100억 달러 규모가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 혹은 그보다는 조금 작았다. 그래서 충격이 덜했다. 이런 해석 보면 되겠고요. 폴 애쉬워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QE 축소 규모는 예상보다 점진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또 단기금리 동결에 증시 충격은 없었다. 이렇게 역시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도 점진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릭 리더 블랙록의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이번 연준의 결정은 노동시장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 증거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7.0%, 그리고 또 매월 20만 건 이상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일자리가 또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노동시장이 개선된다는 그 증거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번 테이퍼링은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국내로 넘어와 볼까요? 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인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단기적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자신감이 담겨 있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키움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 말인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역시 이게 언제 시작되느냐, 얼마로 시작되느냐, 이게 일단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초저금리 기조는 유지한다. 금리는 동결해서 유동성 충격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타이트닝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으로 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 말인데요. 유동성이 축소되는 리스크가 좀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경우 국내 수출이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전 세계를 돌아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요?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혹시? 일단 그 연준리의 테이퍼링이라는 게 예.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나쁘게 볼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동성이 축소된다는 점에서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테이퍼링과 타이트닝, 즉 양적 완화하던 걸 축소하는 거랑 그렇죠. 긴축으로 가는 거랑은 엄밀히 말해서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죠. 지금 오늘 페드에서 결정한 거는 월간 850억 달러의 채권 매수하던 부분을 이제 100억 달러 축소시켜갖고 750억 달러로 내년 1월부터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쭉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 달러 축소하더라도 양적 완화는 계속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페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 단계로 가면은 이제 타이트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가면은 그거는 초긴축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다. 그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본격적인 질문을 뭐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거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시장에서는 아까 뭐 잠깐 자막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정된 수순이었다. 뭐 한국은행에서도 아침에 뭐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뭐 그렇게 또 결론을 냈고 뭐 큰 충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그 외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그 서베이를 해보니까 내년 3월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는 뭐 물론 이게 한두 달 먼저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예상보다는 너무 빨랐다. 의외로 또 그런 말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지난 6월 달에 계속 FOMC 나왔죠, 위에 일단은. 버냉키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금년 내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렇죠. 지난 10월 달에 와서 미국의 정부 폐쇄에 의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출구 전략이 지연될 거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근데 최근에 와갖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12월 달에 와서 페드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고용 개선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11월 달에 실업률이 7%, 그다음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자 증가가 20만 3천 명. 예.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신규 고용이 20만 건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고용이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전히 고용 회복이 빨라지고 있긴 한데 정상화는 아직은 아닙니다. 실업률 7%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정상적인 실업률은 4% 후반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하고 9년에 서프라임 시기에 없어진 일자리의 이제 한 85% 정도가 회복된 수준이라서 여전히 고용은 회복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이트닝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타이트닝까지는 긴축까지는 그렇죠. 계속해서 시간을 둬놓고 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내년 한 3월 이후로 타이트닝 아니죠. 테이퍼링 시기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벤 버냉키에서 이제 제니 옐런으로 그 FRB 의장 자리가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2월이든가요, 취임이? 1월 말까지가 1월 말. 이제 버냉키. 1월 말까지가 버냉키고. 그래가지고 한 2월부터는 이제 자넷 옐런이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그 시간을 조금 벌어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몇몇 기사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넷 옐런의 그 어떤 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뭐 그런 뭐 해석도 좀 담겨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가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게 2004년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보면은 미국의 2004년 금리 인상이 6월이었습니다. 그때 그린스펀이 마지막으로 FOMC를 취재하면서 그때 금리를 인상을 해놓고 퇴임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버냉키 의장한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린스펀이 먼저 선행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액션을 취해주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버냉키 의장이 옐렌 차기 의장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게 어느 정도 좀 관행처럼 돼 있는가 보네요. 그게 그 출구 전략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은 시장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쵸. 그 연준 의장한테 차기 의장한테 부담을 주는 요인이죠. 그 부담을 본인이 또 안고 가기 위해서 그런 먼저 선행적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뭘 레임덕 이야기하고 그저 좀 있으면 바뀔 사람이 왜 당신이 큰 결정을 그렇게 또 하고 가느냐 막 이렇게 또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다. 예. 뭐 시장 반응으로 좀 돌아와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시기, 즉 3월보다는 빨랐고 1월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뭐 물론 그 규모는 예상보다 적었다고는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 좋았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오름폭 키웠고 우리 증시도 한 1%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증시의 좀 장 단기 뭐 반응과 영향 좀 나눠서 본다면요. 일단 오늘 시장만 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FOMC 결정이 미국 시장 큰 폭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 쪽은 하고 우리 쪽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미국 쪽은 선반영 됐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출구 전략이 결국은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가에는 오히려 그렇죠.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움직이는 변수를 보면은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엔 환율이 104엔 이상이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 엔화 약세 미국의 금리 상승은 달러 캐리 자금의 청산 압력을 높일 수 있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요인은 되죠. 경기 측면에서 봐도 우리한테는 엔화 약세는 상당히 수출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시사를 했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머징 마켓에서 유동성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우리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율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환율 이야기 좀 더 해보면 특히 최근에 그 엔화 약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한 달러당 104엔도 넘어섰었고 뭐 물론 이제 달러 약세는 어느 정도 멈추고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인다면 엔화 약세는 더 가속화되겠죠. 그 언제였죠? 연초 보니까 그게 5월 달이었습니다. 예, 그 연초에 보니까 그 원엔 환율이잖아요. 그 네. 1,200원 네. 정도였잖아요. 그때 이제 1,200원에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할 때, 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그 경쟁력 굉장히 약화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0원대가 깨지냐 마느냐까지 네.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좀 우려가 더 커질 법한 건 당연할 테고. 그 한에 대한 부담은 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예. 그럼 엔화 추이를 보면은 지금 현재 104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엔화 약세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경기 쪽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 쪽을 보면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경기 쪽에서 봐도 미국의 경기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5%인데 이게 재고 쪽이 0.4%포인트 기여를 했는데 결국은 그 재고 쪽 증가를 제외하면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미국도 3분기 성장률이 3.6으로 높아졌지만 거기에 재고 부분의 기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상황이 훨씬 더 경기 상황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출구 전략을 시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에 소비세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될 걸로 계속 한다고 했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어떤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 쪽에서 보면은 금년에 그 BOJ에서 통화 4월 달에 결정한 게 2012년 대비해서 본원 통화하고 그다음에 자산 매입 규모를 2014년 말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고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본에서는 통화가 계속 풀리니까 엔화 약세 요인이 그렇게 있죠. 가고. 반면에 이제 미국 쪽을 보면은 이제는 통화를 풀던 걸 좀 줄이면서 언젠가 이제 통화를 흡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엔화 약세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4엔이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110엔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년에 환율을 보는 개념은 과연 가격 변수의 부담을 물량 변수로 극복할 수 있냐는 부분이죠. 예. 결국은 그 수출을 좌우하는 거는 환율에는 가격 변수가 아니고 글로벌 수요라는 물량 변수인데 그러면 그 2006년에 7년에 보면은 원화가 1,000원 선까지 900원 선까지 갔죠. 예, 예, 10월 말에 900원 선까지 가고 그다음에 원엔 환율은 7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좋을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 쪽의 부담은 있지만 수출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환율 부담을 충분히 시장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수출이 더 강세를 보이면서 더 잘 되면서 환율 효과를 조금 더 상쇄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나쁘지는 않게 보시는. 그게 결국은 수출을 좌우하는 변수는 글로벌 경기라는 경기. 수요라는 변수지 가격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음흠. 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뭐 환율은 특히 이제 원엔 환율을 놓고 보자면 뭐 조만간 100엔당 1,000원대는 깨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보시는 거고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엔달러 환율이 뭐 110엔대를 넘어설 걸로도 보시니까 그거는 뭐 거의 당연한 수준으로. 우리 달러 원 환율 쪽을 보면 지금 1,050원대에 있는데 금년 와서 계속 원화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원화 강세 쪽에 주요 요인이 실제 국내 실물 쪽에서 달러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쪽에서도 지난 7월 달부터는 주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은 무역 수지 흑자하고 대규모 경상 수지 흑자 아마 금년에 경상 수지 흑자는 지난 10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전망할 때 금년의 흑자 폭을 한 63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670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로 흑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유동성이 국내 쪽으로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걸로 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한 해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 늘어나진다면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이 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유지되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달러 원 환율이 1,000원선 근처로만 가도 원엔 환율은 1,000원은 깨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외국인 증시동에 한번 볼게요. 잠깐 그 외국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글쎄 뭐 최근에 뭐 2달을 놓고 보면 사실상 10월 말 이후에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자세 이어가고 있고 이거는 그러면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시적이라는데 뭐 2달 이상이면 조금 길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외국인의 그 매매를 보면 11월 달에는 뭐 소폭 순매도 전환했고 그다음에 12월 달 지금 어저께까지 보면 한 2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규모가 좀 커진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 자금 쪽인데 그 인도를 제외하고 나서 그다음 11월 달부터 이제 12월 17일까지 이머징 마켓의 외국인 자금 유입 출입 현황인데 보면은 뭐 태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부분의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한 2달 지금 동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셀코리아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머징 마켓 내에서 전체에서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 연간으로 보면은 아마 외국인 자금은 국내 쪽으로 유입이 될 걸로 봅니다. 보는 이유가 이제 국내 쪽에 일단 펀더멘탈 쪽에서 괜찮은 부분, 그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 쪽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싸졌다는 거죠. 미국이나 원래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선진국 위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한 2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작년 대비하고 한 1% 내외에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나 PE를 보면은 미국의 지금 PE가 한 15.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8.7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싸다는 시각이 있다. 있죠. 그래서 저평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미국의 출구 전략에 의해서 그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텐데, 이 달러 강세는 과거에 2008년이나 2010년 미국의 유로 쪽의 재정 위기 때 달러 강세하고는 상황이 다른. 그때는 안전자산 선호에 의해서 달러 강세했지만 지금은 그 경기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달러 강세니까 그 글로벌 유동성은 수익률을 쫓아서 계속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만약에 수익률을 쫓아서 이동한다면은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고 펀더멘탈은 괜찮은 한국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유입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보면 그렇죠. 우리 증시는 많이 오르지 못했고 선진국 증시들은 대부분 뭐 PER이 한 15배까지 치고 갈 정도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 특히 뭐 미국 3대 지수가 그러하듯이 한 얼마 정도를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간 전망은 다 나왔죠? 자료는 이미. 예,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일단 그 국내 쪽에 밸류에이션 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가 8.7배, 그 다음에 미국이 15.2배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년간 저희 P 평균이 9.5배입니다. 그래서 9.5배만 가정을 하더라도 지수는 2260 정도까지는 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P가 15.2배인데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 저희가 밸류를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한 10배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배 정도를 주면은 2360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적어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과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 유입 이 부분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적어도 한 2,300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은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망을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그것만 더 짚고 가죠. 해외 증시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올해 뭐 거의 600억 달러 넘어설 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돈도 잘 버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경기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선진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국내 한국은 결국은 세계 경제에 그 의존해서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이 주도를 하니까 먼저 선진국 쪽에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경기적인 어떤 차이, 모멘텀 차이 때문에 결국은 주가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이제 출구 전략에 의해서 과거 2008년부터 그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으로 이동했던 유동성이 좀 미국 쪽으로 다시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금년에 국내 시장은 상당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차별화가 되어 있었다, 디커플링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물론 이제 2014년으로 가면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제 타이트닝.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언제냐? 이렇게 또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정하더라도 증시의 상승세는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 테고. 그렇죠. 주식 시장을 보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경기입니다.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화 정책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부양하는 효과가 부수적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경기 쪽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경기 쪽이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봐야 되는데 통화 정책 쪽에서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은 결국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예. 그 과거에 이제 2000년 초반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는 그 2000년 초반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를 이 낮추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000년 그 6년 후반 정도 돼 갖고는 그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결국은 그 금리 인상 이제 말기에 가서 주가에 악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초기에는 단기적인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는 주가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기적인 어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정책의 어떤 부담 요인을 경기적인 요인이 충분히 극복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변화의 어떤 초기에는 단기적인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는 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어떤 막바지 국면에서 주가는 기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의 어떤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 주가 하락은 단기적이고 그다음에 주가 상승을 계속 경기 쪽에서 상승을 견인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통화 정책, 즉 그 금리 조정은 경기를 바탕으로 하니만큼 금리 자체보다는 경기로 보자. 예,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예. 내년 우리 경기도 분명히 그 경기 회복 그 큰 틀을 가정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내년에 우리 국내 쪽의 경기를 보는 개념은 결국 한 나라 경제가 강하게 성장을 하자면은 소비하고 수출하고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내년에 우리 국내 쪽의 경기는 지금 소비 쪽이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소비 쪽의 부담 요인이 이제 부동산 쪽의 부담, 그다음에 가계 신용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강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내년에 소비는 민간 소비 기준으로 해갖고 장기 추세선이 한 3%대로 회복되냐 마냐 이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건 수출 증가가 과연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내년에 한일 쪽은 수출의 부담 요인이지만은 결국은 글로벌 수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수출 증가에 따른 그 국내 경기 회복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우리 국내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국내 경제 성장률을 3.9%로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이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9% 정도라면은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 수준을 이제 회복을 한다라는 가정을 갖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빨리 진행을 하자면 자 이제 뭐 선진국 증시가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했고 PER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쪽 자금들이 이제 우리로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는 그러면은 뭐 물론 증시라는 게 경기보다 더 빨리 가기도 했다가 더 뭐 늦게 가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뭐 미국 증시라면은 뭐 조금씩 그 뭐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실물 경기 회복보다는 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금전에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버블 가능성 이 부분이 이미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주가 상승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해갖고 금년에 벌써 23%, 24% 가까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버블이냐? 그때 지금 미국의 PER이 그 15.2배입니다. 이 15.2배는 그 2007년 초반의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그게 그 수준이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과거 이제 그 나스닥 그 IT 버블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과거에 2000년 초반에 나스닥 지수가 5,100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나스닥 P가 560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낮은 수준인데, 근데 24배라는 정도의 수준은 뭐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걸 갖고 지금 현재 버블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블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내년에 버블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 국면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지금 미국이 어쨌든 테이퍼링을 시행을 했지만은 2007년부터 금리를 낮춰갖고 2008년 초에 제로 금리까지 낮췄고 그다음에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까지 뭐 어쨌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두 번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 유동성을 풀어놨는데 이 유동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99년에 IT 버블을 제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 IT 버블이 붕괴가 됐고 그래서 그린스펀은 1%까지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예. 인하를 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는 주택 버블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1%에서 그때 5.25%까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주택 버블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는 양적 완화를 안 했는데 지금은 양적 완화까지 해놓은 상황이라서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풀렸는데 이걸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 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유동성이 내년에는 굉장히 보는 통화,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의해서 보는 통화는 축소가 되지만은 통화 신용 창출에 의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잘하면은 아마 내년에 미국 시장은 버블 어떤 초입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는 통화는 더 이상 늘진 않더라도 혹은 줄더라도 돈은 더 잘 돌아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국내 증시로 조금 눈을 다시 한번 돌리자면 국내에서는 이제 이렇다 할 매수 주체를 찾아보기가 최근에 힘들어요. 뭐 네, 외국인 맞습니다. 위주로만 이제 들어왔었고 국내 투자자들은 좀 위축만 돼 있고 2014년에 그 주된 매수 주체는 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외국인 매수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내 쪽에는 뭐 연기금 쪽하고 그다음에 일부 자산 운용 쪽에 자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 매수 주체는 외국인한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근데 외국인들은 아마 내년에는 자금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한 2,100 이상을 넘어간다면은 그다음에 국내 쪽에 관심이 주시장으로 쏠릴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쯤에는 국내 유동성이 주시장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반기에는 외국인 자금,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국내 쪽의 유동성이 주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역시 그 마지막 질문은 항상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내년에 가장 유망한 섹터나 종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전제를 다 바탕으로 했을 때 네. 어떤 쪽이 가장 2013년에는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년에 세계 경제가 어느 쪽이 어느 지역 국가가 가장 존재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내년에도 세계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거는 미국하고 유로 쪽이 될 거라는 거죠. 유로 예. 쪽은 뭐 아직까지는 금년에 세계 경기 회복을 주도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금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쪽의 경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하고 유로 쪽의 경기 좋아지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글로벌 수요 쪽이니까 IT, 조선, 화학, 자동차 이 정도를 봐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시에 이 IT, 조선, 화학, 자동차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IT, 자동차, 조선, 화학까지 뭐 조선은 일단 유럽 경기 회복을 그렇죠. 바탕에 두신 걸 테고 미국과 유럽 쪽에 기대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IM 투자증권의 임노중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고반장 기자실 오늘은 이렇게 벌써 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유일한 반장님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오늘도 시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